안녕하세요. 백경록입니다. 오늘은 설계 강우라는 개념, 특히 설계 강우의 시간 분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개념은 홍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수문학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많은 문제들은 물의 시간과 공간상의 분포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상의 물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한테 많은 불편을 주니까 재해로 받아들입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가뭄, 너무 많으면 홍수. 그렇죠? 자, 홍수가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데 지금 동영상 보시는 거는 제가 비가 엄청 올 때 팔당댐에서 찍은 방류되는 물의 동영상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자, 우리 공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 인프라가 안전하게 되도록 도시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 기반 시설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쓰는 게 설계 강우입니다. 자, 왜 설계 강우라고 부르냐면 설계 강우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 구조물을 이제 설계할 때 쓰는 건데 이걸 만들 때 미래에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얼마만큼 비가 내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래 강우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공학자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설계 강우라고 이름 짓고 갖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그 강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에 쓰기 때문에 그 설계 강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설계 강우를 결정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먼저 과거의 비가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IDF 곡선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인데 I는 intensity, 강도를 의미하고 D는 duration, 강우 지속 시간을 의미하고 F는 frequency, 그 빈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약자 IDF. 어떤 나라에서는 IFD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이 곡선 보시면 지금 이거는 와미스에서 제공하는 서울 지점 자료인데 많은 직선들이 평행하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자, 강우 지속 기간이 커질수록 강우 강도는 평균적인 강우 강도는 좀 줄어듭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우실 거예요. 좀 오래 오는 비가 아마 평균적으로 강도는 약할 것이다. 평균적인. 근데 이제 거기 I와 F, D 사이의 관계고 F는 빈도인데 빈도가 크다는 것은 자주 온다. 자주 온다는 것은 그만큼 좀 규모가 약한 얘기죠. 자, 빈도 대신 보통 빈도는 재현기간의 역수인데 재현기간으로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재현기간으로 그린 건데 오른쪽에 범례로 적혀 있는 숫자들이 이제 재현기간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년부터 500년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 재현기간별로 이 직선들이 평행하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기간이 커질수록 이 직선이 위에 있다, 규모가 크다, 그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IDF 곡선은 상당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단한 걸 설계한다, 합리식 같은 걸 이용해서 간단한 걸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재현기간을 결정을 해요. 이거는 뭐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요인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강우 지속기간은 좀 애매하긴 한데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유역의 도달 시간하고 같은 값을 쓰죠. 그러면 설계 강도가 나옵니다. 이 곡선에서부터. 그래서 그걸 갖고 설계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건 간단한 얘기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거는 한 값만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강우가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쭉 일정하게 오지 않고 많이 왔다가 적게 왔다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아야 돼요. 설계 강우를 제대로 하려면. 자, 이거는 IDF 곡선도 뭐 사실 공부할 때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래 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까지 알아낸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 영역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몇 가지 교과서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거 일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일리노이 주의 미국의 스테이트 워터 서베이라는 곳에 근무할 때 허프라는 분이 만든 방법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아는 방법은 60년대에 나온 건데
비슷합니다. IDF하고 비슷한데, 자, 그 강우의 빈도 그리고 그 지속기간 등등을 분석해서 IDF 곡선을 만들었지 않냐. 그렇다면 강우가 앞쪽에 많이 올지 뒤쪽에 많이 올지 같은 강우 강도 강우 그 사상 안에서 그것도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아이디어예요. 말 되죠?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첫 번째 구간, 이 강우를 4분위로 나눠서 1분위에 들어가 있는 강우들은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강우 주상도를 그린다 하는 그림이고, 2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강우를 4개의 분위로 나눴어요. 이 분위. 그리고 그 각 분위 안에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한 곡선을 따를 리는 없죠. 그래서 확률 분포가 또 생기는데 그 확률 분포로부터 우리는 강우 주상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3번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First Quartile Storm, 즉 1분위에 집중된 강우에서 10% 확률로 생길 강우 주상도는 이 그림 첫 번째 그림과 같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이게 이제 허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사실은 알고 보시면 뭐 과거에 그렇게 왔다는 얘기이지 근데 미래에도 그렇게 올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고, 게다가 이 방법을 쓰면 결국 모든 게 확률의 범위를 주는데 그럼 도대체 미래에는 몇 퍼센트 쿼타일에 몇 퍼센트 확률로 올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방법을 쓰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디를 분석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허프라는 분이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대도시 시카고를 대상으로 주로 분석해서 첫 번째 논문을 냈으니까 데이터가 시카고 자료거든요. 장소가 바뀌면 당연히 곡선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곡선을 그대로 다른 데 쓰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럼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옛날의 자료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분만 낸 거는 아니겠죠. 비슷한 아이디어는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필그린과 콜트리라는 분이, 이분들은 호주입니다. 호주 분들이 만든 방법이 있어요. 접근 방법은 비슷합니다. 허프하고. 그런데 약간 통계하는 처리하는 디테일이 좀 다르고, 이분들이 만든 방법은 Average Variability Method라고 해서 현재 Australian Rainfall and Runoff라는 게 호주에서 홍수량 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거기에 채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호주 전역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지금 존 8에 대해서 몇 시간 강도의 몇 시간 강우에 5분 간격 강우 주상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죠.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접근 방법들은 통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과거 자료부터 했다는 데서 뭐 근거는 좀 있지만 미래도 이렇게 올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잘 모르는 거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고 보편적으로 쓰는 게 교호 블락법이라고 Alternating Block Method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앞서 보여드렸던 IDF 곡선에서 또는 IDF 곡선에 상응하는 강우 강도식이 나오겠죠. 그 곡선에 피팅한 식, 그 식에서 강우 지속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요. 물론 제일 작을 때 강우 강도가 제일 크겠죠. 근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평균 강우 강도를 구하고 그 늘린 차이에 Incremental Rainfall Depth를 또 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뿌리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구한 것, 제일 큰 값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구한 것을 이제 그 옆에,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얼터네이트 하게, 교호죠. 뿌린다 해서 교호 블락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여지고 있는데 잘 소개가 안 되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중부 유럽 쪽에서는 우리 도시의
그 하수 광거, 우수 광거 설계할 때 기본으로 쓰는 방법이 이 오일러 분포입니다. 이 오일러 분포라는 것은 교호 블락법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각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별로 강우 블락을 일단 다 만든 다음에 뿌리는데 제일 큰 걸 처음에 뿌리고 그 다음부터 점점 줄여가는 이런 분포도 할 수 있고, 이걸 오일러 1, 타입 1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피크를 두고 줄여나가는 방법이 타입 2라고 합니다. 이 타입 2를 지금 제가 알기로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는 평균 기본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강우 지속 기간이 아주 긴 데는 쓰지 않고요. 60분에서 90분 사이. 그리고 5분 강우 인터벌은 5분. 그리고 이제 도시의 우수 광고 설계할 때 기본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뭐 다 좋지만 어차피 모르는 거, 미래의 강우는 좀 더 간단한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차피 잘 모르는 거니까 제일 간단하게 그냥 삼각형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런 방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삼각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첨두를 강우 전체 기간의 가운데 지점에 둘 수도 있지만 조금 앞으로 또는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 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또는 영어로 모노노베 포뮬라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자어 물부를 일본식으로 읽은 게 모노노베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공식이라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파이가 이 강우심이에요. 그래서 강우심인데 이 파이 W라는 거는 이 W라는 강우 시간, 지속 시간에 해당하는 그 강우심은 TD가 총 강우 지속 기간입니다. 총 강우 지속 기간 파이 TD는 그러면 총 강우심이 되겠죠. 그리고 W가 여기 곱해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뭐 N은 보통 3분의 1을 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식을 가지고 W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강우 지속 기간에 해당하는 인터벌에 해당하는 강우심을 구한 다음 그거를 쫙 분포를 시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뿌릴 수도 있고, 교우 블락과 비슷하게 앞쪽으로 뿌릴 수도 있고, 오일러 타입 1처럼 뭐 뒤로 뿌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운데 뿌리면 이렇게 돼. 가운데 집중해서 놓으면 앞에서 보셨던 교우 블락법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교우 블락법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제일 큰 값과 작은 값의 차이가 교우 블락법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연 교우 블락법처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는 일단 지금은 묻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설계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식을 썼더니 첨두가 너무 과대평가되더라. 그래서 별로 안 좋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방법도 교과서에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강우 사상 안에서, 그러니까 인트라스토미아, 강우가 시작해서도 끝날 때까지 강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강우의 최대 강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봤어요. 자, 질문은 뭐냐면은 타임 윈도우라고 시간의 창을 엽니다. 시간의 창이 되게 짧을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죠. 근데 그 창을 바꿔가면서, 예를 들면 제일 짧은 창을 저희는 1분으로 했는데 1분 정도의 창을 갖고 이 전체 강우 주상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우 강도가 최대가 될 때 찾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조금 더 늘립니다. 예를 들면 5분으로 5분 늘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요. 또, 자, 그러면 당연히 1분을 찾았을 때보다 5분으로 해서 찾았을 때가 최대 강우 강도가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어쨌든 주어진 타임 윈도우,
그 W 값 안에서는 최대가 되는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찾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이 W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적으로 W가 커질수록 이게 쭉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W가 총 강우 지속 기간하고 같아지면 뭐 평균 강우 강도에 수렴하겠죠. 자, 그런데 줄어드는 건 맞는데 지금 이 그림이 하나의 예시로 통영 지점에서 2015년에 발생한 강우상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건데, 이 좀 재미있는 것이 그 줄어드는 모양새가 X축, Y축이 전부 로그인, 로그 종이에서 직선의 형태로 떨어집니다. 자, 우리 물리적으로 이렇게 로그 축상에서 직선으로 떨어진다는 직선의 형태가 나오는 것은 많은 경우 이거는 프랙탈을 의미한다고 해요.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강의를 한번 또 준비해서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프랙탈에서.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근데 왜 그러냐, 왜 물리적으로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 두 별량이 있어요. X, Y 두 별량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함수 형태를 따르고 있잖아요. 상관성이 있다는 건 알겠어. 막 무작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겉보기 눈금이 한 칸씩 커지는데, 지금 로그 스케일이라는 거는 사실 겉보기 눈금은 한 칸씩 커지지만 실제 거기 들어가는 값은 10배씩 커지는 거잖아요. 자, X축도 10배씩 커지고 있고 Y축도 10배씩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다른 스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작은 것과 스케일이 큰 것들 사이를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스케일이 작을 때랑 스케일이 클 때랑 이 두 별량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선형이다. 겉보기에 선형이다.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랙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걸 피팅한 식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과 마찬가지로, 자, 저희는 강우 강도를 IW라고 했는데, IW는 W의 마이너스 베타성이라고 해서 베타가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 제가 방금 이 발견이 강우의 프랙탈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강우의 프랙탈을 저희가 처음 발견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강우의 프랙탈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중에 좀 몇 가지 유명한 것들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러브조이, 만델브록 이런 분들은 프랙탈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레인 플럭스, 그러니까 이게 델타 R이라는 게 큐빅 미터 퍼 세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량의 단위를 갖는 강우 플럭스, 볼륨메트릭 플럭스죠. 그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유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우를 유량으로 환산한. 그게 확률, 우리가 주어진 값이 그 문턱값보다 클 확률을 보면, 자, 플럭스가 클 확률은, 초과할 확률은 사실은 그 플럭스가 커질수록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예. 근데 그 줄어드는 게 또다시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을 따르더라. 이게 프랙탈이죠. 그죠? 예. 그걸 이미 85년에 보여주셨고, 자, 우리가 보통 강우의 시계열을 얘기할 때는 X축이 시간이 되잖아요. 이게 뭐 시간이 분 단위가 됐든 시간 단위가 됐든 시계열인데, 그걸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X축이 시간축에서 프리퀀시 축으로 바뀝니다. 그죠? 예,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석을 파워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그럼 Y축은 스펙트럼의 강도가 되는데, 자, 그 강우 시계열을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로그 축에서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강우 시계열 안에 숨어있던 프랙탈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이거는 굉장히 큰 사상들만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정말 큰 사상들만 한번 뽑아보는데, 당연히 큰 사상일수록 어떤 기간 동안에 관측될 개수가 적겠죠. 그죠? 적은데 그 개수가 적어지는 게 또 로그 축에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강우가 프랙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가 강우 프랙탈을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 분석
한 방법은 이 분석들과는 조금 분석 자체는 다르죠. 저희 분석이 좀 흥미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다시 그 그림으로 갔는데 이제 잘 보십시오. 이 그림하고 저희가 피팅한 식은 요건데 이거하고 이제 앞서서 제가 좀 흥미있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모노노베 식이었거든요.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식을 다시 가져왔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W라는 시간 윈도우 안의 평균 강우 강도는 그 W라는 시간 안에 평균 총 강우심을 이 시간 W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노베식에서 이 W를 왼쪽으로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IW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요거는 총 강우심이고 그러니까 상수죠. 요거는 강우 지속 기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상수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교과서에 나오던 모노베식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흥미롭죠? 자, 이 식이 그러면 어떻게 같아졌느냐? 그럼 혹시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모노노베식을 뒷받침하는 좋은 연구 결과가 됐느냐?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모노노베라는 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 모노노베라는 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헌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저희가 찾은 게 다는 아니지만 한 가지 가져온 게 저희가 이 1982년도에 한국수문학회지에 나온 논문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한국수문학회지는 현재 학회의 전신이 한국수문학회고 한국수문학회 논문집의 전신이 한국수문학회지입니다. 그래서 1982년 논문이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한 1강우량을 이용하여 시간 강우를 얻는 식. 자, 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1강우량으로부터 시간 강우 소개하는 식입니다. 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봤던 물부식이네요. 물부식과 천상식이 있다. 이렇게 되죠. 아마 이것도 일본 사람 책에서 나온 식인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식 발음으로 모노노베. 이거는 아마 가와우에 식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각각 모노노베 가와우에 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 모노노베 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옛날 논문을 보시면 모노노베 식이 거의 처음 소개된 논문을 보시면 이 식은 하루 강우 자료로부터 시간 강우를 구하는 데 쓰는 식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논문에서 이걸 설계 강우에 쓰는 식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 강우식이라고 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설계 강우에 지금까지 좀 써왔습니다. 설계 강우 만드는데. 자, 그럼 그게 과연 원래 이 식하고 맞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게 한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논문에서 이 물부식을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물부식은 도대체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과연 이 물부 모노베가 맞느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우리나라 논문의 뒷쪽을 보면 참고 문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물부식을 소개한 참고 문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자 물부 맞죠,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논문이 아닙니다. 예, 교과서예요. 심지어 그 교과서 이름도 수리학입니다. 예, 이게 세 번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1950년 버전인데 그거보다 뭐 더 앞에 판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을 그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거보다 더 옛날 1939년 수리학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자,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일단 이게 논문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물부란 사람이 개발한 게 맞느냐, 논문을 발표한 게 맞느냐, 그런 의심이 들고, 두 번째,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설계 강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리학 책이 소개가 된다고? 그것도 좀 이상하죠. 1949년 수리학 책에 펴시면 이 식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깊이 있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최대 유량 산정하는 부분에서 자, 그 당시 지금 식 664번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다름 아닌 합리식이죠.
합리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합리식도 특별히 문헌 인용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건 제가 느낌에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쓴 책입니다. 예, 참고 문헌 인용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합리식에 들어가는 설계 강우 강도를 구해야 되는데 설계 강우 강도 당연히 1시간 평균 강우 강도를 넣게 돼 있다. 그러나 만약에 1시간 강우 강도가 없으면 이 식을 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논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식과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노빗이라고 했는데 여기 24라는 게 이제 24시간 강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이 필요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39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고 일본이 막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무렵이에요. 그럼 그때 교과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시간 강우 자료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치우기가 있는데 치우기도 1강우 하루에 한 갑만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강우는 굉장히 드문 자료고 1강우 자료밖에 없는데 1강우를 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합리식을 쓰려면 시간 강우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식이 적절하다고 그 정도 소개한 책이에요. 네. 자,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그러면 이 식이 물불한 사람이 개발한 식이 맞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에서 합리식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식을 쓰면 된다고 소개하는 것 뿐이지 자기가 개발했다고 교과서에 실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만약에 앞으로 호칭을 할 때 모노노베 공식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담인데 제가 아는 일본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 그 모노베 포뮬라라고 들어본 적이 있냐?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일본 분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서구에 있는 공식들 중 그 당시 뭐 하나를 가져와서 교과서에서 소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39년이면 뭐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문학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일천했겠죠. 그 당시에 일본이 이 정도 교과서를 썼다는 것만 해도 그 당시로 보면 우리보다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일본이 만든 식인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만 가지고 보면은 그래 우리가 지금 구한 자료가 옛날에 나왔던 그 몬론 포뮬라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죠. 그리고 어쨌든 그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공식은 그럴듯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근데 그게 또 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처음에는 일자료밖에 없었고 그 다음 시간 자료 요즘은 굉장히 고해상도 자료가 있잖아요. 저희는 1분 자료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ASOS 자료 1분짜리 자료는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뭐 보편적으로 그 정도 자료 퀄리티를 유지하는 건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저희는 그걸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1분 해상도에서 어떻게 타이밍도를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통영의 예제는 제가 일부러 먼저 보여드렸는데 쭉 로그 상에서 쭉 직선 떨어졌잖아요. 그걸 우리는 모노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랙탈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저희가 많은 사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쭉 떨어지는 경우는 몇 안 되고 대부분은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시간, 여기 타우라고 썼는데 이 타우까지는 기울기가 낮아요. 그 강우 강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매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거는 보통 브로큰 파워로라고 표현을 하고 브로큰 파워는 뭘 의미하냐면은 앞쪽과 뒤쪽에 프랙탈 둘 다 프랙탈인데 프랙탈의 그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멀티 프랙탈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강우가 그럼 멀티 프랙탈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건 또 저희가 처음 발견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강우가 멀티프랙탈이라는 연구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런 분석은 없지만 자, 근데 이 타우에서 우리가 본 시간은 보통 2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문헌들에서 얘기하는 대류성 강우, 컨벡티브 스톰의 가능한 지속 기간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 정도 시간까지는 떨어지는 게 완만하다,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냐면은 공기 중에 더 내릴 수분이 사라져서 그래요. 뭐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컨벡티브 스톰의 지속 기간하고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울기 베타를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나눠서 분 단위의 베타, 그래서 베타 미닛 M, 그리고 시간 단위의 베타, 베타 H 이렇게 나눠서 논문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오고,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저희가 이렇게 발간한 논문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세세한 시간 규모로 들어가면은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그걸 몰랐느냐?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지금 이게 다시 제가 서울 지점 IDF 곡선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희 연구 결과를 보고 다시 이걸 보시면 뭔가 끊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대충 피팅 해봤는데 보이시죠? 예, 전혀 그런 개념 없이 통계 분석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IDF는. 근데 여기서도 강우가 고해상도 시간 간격과 저해상도 시간 간격 사이에 스케일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실제 강우에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측한 걸로 보면 강우는 프랙탈이라고 했는데 그게 모노프랙탈이 아니고 멀티프랙탈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노프랙탈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이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모노베 포뮬라하고 같은 형태의 식인데, 이제 역으로 그 포뮬라를 가지고 역으로 강우 주상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물론 강우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중앙 배치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앞서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과대 산정한다는 모노노베 강우 분포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가운데 부분에 제가 물결로 한 거는 이 가운데 첨도가 너무 커서 Y축이 끊겨요. 이 그림을, 이 종이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자른 겁니다. 그만큼 첨도값만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럼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면은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포뮬라는 싱글 파워로를 본 거는 뭐라 그래, 브로큰 파워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이 아래쪽, 그러니까 시간 규모가 큰 쪽은 기울기가 훨씬 가팔랐는데 그 기울기,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계속 올라간 겁니다. 계속 역전장해서. 그러니까 1분까지 가면은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 모노 포뮬라 썼더니 첨도가 너무 큰 것 같아.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브로큰 파워를 가지고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 뭐 훨씬 더 첨도가 뾰족하긴 하지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간에 약간 불균석점이 있는 거는 거기가 이제 브로큰 되는 지점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강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는 전체 강우 사상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 강우 강도하고 그에 해당하는 강우 타임 윈도우의 규모를 비교했더니 로그 상에서 직선이 떨어지더라, 프랙탈이다. 예. 많은 연구와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얼핏 보면 모노프랙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모노프랙탈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모노프랙탈 특징만 보면 사실은 모노노베라는 분이 쓴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과 같다. 저는 모노노베 공식이라고 이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교과서에 있는 공식과 같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흥미가 있죠. 그러나 반전이 사실은 더 작은 심한 규모에서는 파워로가 이제 바뀐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모노베 공식에서도 왜 그걸 못 잡아냈습니까? 못 잡아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1분짜리 강우 자료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강우로부터 시간 강우를 구하는 식만 해도 그 규모에서는 대충 맞거든요. 저 정도 맞는 것만 해도 저는 식이 잘 맞다, 그 규모에서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저 식은 당연히
분단위 자료는 비교할 자료가 없었으니까 못 맞추는 게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식은 원래 1자료로부터 C 자료를 구할 때 쓰라고 한 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더 고해상도, 더 짧은 시간 규모에 적용하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쓰시려면은 저희 논문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브로큰 파워로를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브로큰 파워로는 사실은 초고해상도 시간 간격에서는 어느 정도 강도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모이스처 서플라이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물리적 백그라운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몬노베라는 분의 공식, 그분의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을 그 1분이나 뭐 심지어 10분 정도 시간 간격까지 확장해서 쓰는 것은 당연히 첨두가 과대 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모노노베라는 분의 교과서를 제가 하이라이트 해왔는데, 그럼 이 교과서에 혹시 그런 언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흥미롭게도 이 교과서에 아주 짧게 언급하지만 쓸말은 다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 식은 뭐 넓은 면적에 어쩌고저쩌고 쓰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게 단기간에 내린 호우 또는 하수광거, 우수광거겠죠. 우수광거 설계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특히 단기간 강우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마 그 시간 규모로 1강우의 시간 규모로 환산하는 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지금 뭐 8, 90년 후에 지금 와서 다시 이 공식을 저희가 훨씬 더 나은 자료와 훨씬 더 나은 분석법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에게 뭐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저 스스로 기대를 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